퇴근길에 우연히 신우이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려던 찰나 심각한 표정으로 함께 걷는 친정엄마를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카페에 들어선 두 사람 근처에 앉았죠. 그때 친정엄마의 단호한 말 한마디가 들려오더라고요. 사돈 아가씨, 절대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려 카페 앞에서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가끔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그날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12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12년의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착한 남편, 좋은 시부모님, 신우와도 우애가 좋았거든요. 홀어머니가 키운 외동딸인 저는 가족이 더 생긴 것도 좋았고요.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맞벌이를 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에 만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겉보기엔 평범한 회사원이자 가정의 주부였지만 사실 오래도록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 돈은 단순한 비상금도 저희 부부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롯이 엄마를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저만의 약속이자 꿈이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결심한 저만의 약속을 위한 돈이기도 했죠. 남편도 제가 그 돈을 모으는 것을 알면서 응원해주고는 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모아온 돈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엄마를 위해 돈을 모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5살쯤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 장마철이었죠. 잿빛 하늘 아래 마을 전체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빗물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었고요. 빗방울은 처마를 타고 연달아 떨어졌고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빗소리가 작은 북처럼 울려 퍼졌죠. 저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장화를 신지 않은 발은 금세 물에 젖었고 우산 아래로는 엄마가 미리 싸주신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던 밥 짓는 냄새와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그 모든 걸 잊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마른 수건으로 비에 젖은 제 머리를 감싸주셨죠. 아휴, 우리 딸 감기 들라. 다정히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엄마 무릎을 베고 누운 채로 저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고요.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지만 집안은 벌써 촛불처럼 노르스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방 안엔 눅눅한 공기 속에 묘한 따스함이 감돌았고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작은 창문 너머로 흘러내리던 빗물 줄기와 그걸 멍하니 바라보던 어린 제 모습이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 나른하고 포근했던 시간이 저에게 그렇게 길지만은 않았거든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는 제 땀을 닦던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이장님은 조금 머뭇거리며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을 하셨고요. 큰일 났어요, 형수님. 형님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 자리에서 우르르 무너지던 무릎을 꿇고 울부짖던 모습이 보이니 무슨 일이 난 것 같더군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보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평소처럼 저를 감싸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이 그 순간 낯설게 느껴졌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리던 아빠의 장례식이 기억납니다. 저는 조그맣게 엄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엄마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엄마의 어깨는 떨리고 숨소리가 자꾸 끊어질 듯 이어져 무서웠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어른도 엄마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어른들도 언제나 강하고 단단하지 않다는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어린아이보다 더 서글프고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빠는 지역 작은 공장에서 용접일을 하셨습니다. 늘 검댕 묻은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빠는 우리 딸 하며 제 볼에 까칠한 수염을 비비며 웃으시던 분이었죠. 어릴 적엔 그 까끌까끌한 느낌이 싫어서 도망치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 수염의 감촉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날도 그랬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퇴근길, 공장 앞으로 엄마와 함께 마중 나간 저를 보시고 아빠는 작업복이 흠뻑 젖은 채로 우산도 없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딸 감기 들라 하시며 자신의 점퍼를 벗어 제게 씌워주셨죠. 그 점퍼에서는 늘 아빠 냄새가 났어요. 기름기 섞인 쇠 냄새 같은. 근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빠 냄새는 저를 항상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빠는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이 당신이 힘든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나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늘 웃고 계신 아빠 앞에서는 저도 웃는 딸이고 싶을 정도로요. 아빠가 퇴근길에 슈퍼에 들러 사오시던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저는 그걸 아빠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었죠. 그 아이스크림이 딱히 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맛도 아니었는데 아빠 손에 들린 그 아이스크림은 그날 하루의 보상이었죠. 주말이면 아빠는 무릎에 저를 앉히고 손재주 좋은 그 손으로 종이약도 접어주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흥얼거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냥 재미있고 좋아서 아빠를 따라 노래를 흉내내다 깔깔 웃곤 했고요. 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 더 즐거워하시며 노래를 해주셨죠. 우리 딸, 오늘도 유치원 잘 다녀왔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 위로였는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인사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사고가 나던 그날도 원래 아빠는 일찍 퇴근하신다고 했대요. 빨리 퇴근해서 우리 가족 함께 저녁 먹자고요. 그런데 동료가 아프다고 해서 대신나마 야간 작업을 하시게 되셨답니다. 그러다 불량 설비가 폭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저와 엄마 곁을 영영 떠나신 거죠. 당시 아빠 나이가 겨우 28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직 5살이었기에 너무 어렸고 아빠가 다시는 집에 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아주 크고 소중한 게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죠. 이제는 더 이상 아빠가 저희 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요. 그렇게 느끼고 나서야 엄마의 치마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아빠는 다정하고 따뜻하셨고 큰 나무 같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런 아빠를 하루아침에 잃은 것은 어린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의 사진을 보면 아빠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안고 계세요. 저를 안아주시던 아빠의 그 손은 늘 까칠하고 거칠기는 했지만 따뜻했고요. 저를 어깨에 태워주시던 그 팔, 넘어지면 번쩍 안아올리던 그 품,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빠는 가족을 위해 야간 작업을 하셨고 결국 아까운 생명을 잃으셨으니까요. 가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제 결혼식에도 아이의 돌잔치에도 그 따뜻한 눈웃음으로 함께 해주셨겠죠. 제가 대학에 붙었을 때도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꼭 안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딸, 역시 내 딸이야.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환하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아빠 대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아빠, 나 해냈어요.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도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이제 제가 엄마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를 아빠가 듣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던 날에도 문득 식장문이 열리던 그 순간 제 손을 잡고 입장해줄 아빠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모두가 축복해주는 자리였지만 저는 하객들 사이에 잊지도 않은 아빠의 얼굴을 애타게 찾았죠. 하객들 사이에서 아빠가 저를 보고 웃고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아빠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신혼여행지에서 혼자 몰래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빠라면 꼭 해주셨을 말을 알 것도 같아서요. 우리 딸, 누구보다 예쁘고 자랑스러워. 행복해라. 아마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아빠의 목소리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마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을 그때, 그제야 조금은 아빠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작고 연약한 생명을 제 품에 안고 보니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느껴졌거든요. 아빠도 이렇게 저를 안아주셨겠구나. 그 생각에 아이를 품에 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즘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소박한 일상 속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함께 갔을 시장길, 동네 공원, 혹은 함께 마셨을 막걸리 한 잔이 아쉽더라고요. 그 모든 소소한 장면들이 얼마나 따뜻했을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하면서요. 아빠는 늘 저에게 든든한 그늘이었고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던 큰 손이었으니까요. 그 손이 그립고 그 웃음이 보고 싶고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죠. 지금은 하늘에 계시겠지만 저는 늘 아빠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어요. 오늘도 저는 아빠의 딸이라는 걸 잊지 않고 묵묵히 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전 아직도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이곤 해요. 아빠,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저 여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꼭 아빠 품에 안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따뜻한 웃음과 까칠한 수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저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는 합니다.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딸이 되고 싶으니까요. 엄마에게 저는 너무 받은 게 많은 그런 딸이었고요. 제가 그렇게 아빠를 그리워만 할 동안 엄마는 고되게 일도 하셔야 했습니다. 젊디 젊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 젊은 엄마는 울 시간조차 없이 바로 일터로 나가셔야 했죠. 슬픔에 잠길 여유도 없이 그날부터 엄마의 하루는 생계를 위한 전쟁이었을 겁니다. 시장 좌판에 나가 과일을 팔고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트 계산대에도 서셨습니다. 어떤 날은 배달 일을, 어떤 날은 새벽 청소를 하실 때도 있었고요. 몸이 고단해도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해가 지고 집에 돌아오신 엄마는 일을 많이 해 채 마르지 않아 늘 축축히 젖은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밥은 먹었니? 다정하고 따뜻했던 그 손길이 어릴 땐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고단한 손이었는지 가슴이 저며옵니다. 엄마는 정말 말 그대로 삶과 싸우는 사람이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손마디는 굵어지고 피부는 늘 거칠어졌죠. 허리도 점점 굽어갔지만 엄마의 눈엔 언제나 저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셨고요. 오직 저를 위해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어린 마음에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엄마에게 편안한 노후를 드리겠다. 그 다짐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았고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었고요. 엄마는 평생을 꿋꿋하게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니까요. 이제야 돌아보면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꼭 엄마에게 당신 명의의 집 하나쯤은 선물해드리자고요. 평생 이사만 다니던 전셋집 옮길 걱정 없이 창밖에 햇살 받으며 엄마가 혼자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건 단순한 바람만이 아니었어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가며 통장을 하나 만들어 돈을 모으던 그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 다짐과 실천은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을 때 제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중 일부는 늘 따로 떼어두었어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값비싼 물건을 살 때 저는 그냥 엄마 명의 통장에 돈을 조금씩 입금했죠. 누가 보면 별거 아닌 금액이라 했겠지만 저에게는 매번 작은 결심이자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명절에도 남들보다 빨리 기경에 알바 자리를 구하고 주말엔 커피숍 아르바이트, 심지어는 행사 도우미까지 뛰어든기요. 평일 야근하고도 새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날엔 지하철 안에서 꼬박꼬박 졸기도 했죠. 힘들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힘들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게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웃는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늘 그려졌거든요. 그러면서도 엄마에겐 한 번도 티를 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면 그만두라고 하실 게 뻔하니까요. 안 그래도 혹여 제가 고되지는 않을까 싶어 요즘 잘 지내지 물으시는 엄마께 저는 늘 잘 지내. 너무 잘 지내서 문제야라며 웃어넘길 뿐이었죠. 그게 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위한 선물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아주 오래도록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생이라고 했겠지만 저에겐 조용한 보답이었죠. 아버지 없이 저를 홀로 키우느라 새벽마다 시장 좌판에 나가시던 엄마였으니까요.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다 밤늦게서야 터덜터덜 돌아오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애틋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는 내내 그 말에 응답하고 싶었어요. 그 응답이 엄마 명의의 집이라는 형태로 남기를 바랬던 거죠. 엄마의 손길에서 저는 세상에 어떤 말보다 큰 사랑을 느끼고 컸으니까요. 제가 엄마의 그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했던 엄마가 제 덕에 웃는 날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15년을 모은 돈이었는데 그 돈을 제가 시댁에 먼저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통장을 내놓기까지 솔직히 처음엔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돈은 엄마를 위해 준비한 건데. 통장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죠. 하지만 시댁이 운영하시던 가게에 갑작스러운 화재로 큰 금전 문제가 생겼고 보험 처리도 다 되지 않아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죠.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너머로 뭔가 무너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가게가 불탔어. 다 타버렸어. 그 가게는 시댁에서 오래도록 운영해온 작은 철물점이었습니다. 시골 장터 한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그 가게는 그날 새벽 원인 모를 화재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도 남편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로 차를 타고 달려가 보니 바닥에 무너져 내린 아버님과 울고 있는 어머님, 그 앞에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더군요. 그날 불에 타버린 건 가게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남아있던 자존심,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터전, 그리고 노후에 대한 마지막 희망까지 모두 함께 타버린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수가 적은 아버님은 더더욱 조용해지셨고 시어머님은 늘 손에 들고 계시던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은 채 하루 종일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 특유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을 시댁 부엌은 며칠째 참기운만 감돌고 식탁 위엔 먹다만 반찬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모두가 식욕도 말할 기운도 잃은 채 그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밤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싼 채 한숨만 쉬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왜 하필, 왜 우리 집이었을까? 그 한마디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몰라요.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전기 합선인지 누군가의 실수인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문제는 당장 앞으로 시부모님의 생계였어요. 남편과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리 여유가 없었거든요. 시부모님의 노후 수단이었던 가게가 있던 자리는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고 보험사에서도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보상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몇 번이고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들릴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살아온 세월과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이 너무 가혹할 뿐인데 말이죠. 왜 어머님 아버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셔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며 밤마다 깊은 한숨만 쉬더군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그 통장을 쥐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혼 후 늘 저를 우선으로 챙기던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혼자 짊어진다는 생각에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이거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 아파트 사드리려고 모아놓은 돈인 거 알지? 그런데 급한데 어떻게 해? 잠깐만 어머님 댁에 쓰자. 지금은 이거라도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잖아.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제가 그 돈을 내놓은 것을 아신 시부모님도 몇 번이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우리 아들 복이다. 아니, 우리가 큰 복덩이를 얹고 살았다. 고맙다. 미안하고. 곁에서 바라보던 신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라고요. 언니 마음 잊지 않을게요. 사실 시부모님께 필요한 돈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고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엄마를 위한 집을 사는 일은 조금 미뤄졌지만 저는 또 하나의 가족에게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결국 엄마가 제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엄마의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도 새벽마다 묵묵히 도시락을 싸주시는 것처럼요. 엄마가 어려운 형편에도 제 옷보다 제 학비를 먼저 챙기던 모습에서 저는 사랑이란 건 희생이라는 거구나 하고 배웠으니까요. 그 사랑의 방식은 조용하고 때론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었죠. 그렇게 자라온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도 자연스레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든다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대신 자꾸 밥을 챙겨주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려 애쓰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처음 알아봐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대 초반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당시 남편은 장학금을 놓치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저 역시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우리 둘 다 공부할 땐 정말 절박했어요. 도서관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마지막 방송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죠. 오며 가며 얼굴만 알다가 서로 처음 말을 걸던 날도 전공 서적 때문이었고요. 혹시 이 책 다음에 저도 좀 빌려볼 수 있을까요? 그 책은 전공 서적이었고 구하기 힘든 책이었거든요. 그렇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응원하게 됐고 가끔은 저녁을 함께 때우며 하루를 정리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허겁지겁 도서관으로 오면 남편은 늘 빈자리를 지켜놨고 그는 또 새벽까지 과제하느라 지칠 때면 제가 작은 간식이라도 건네며 힘을 보탰죠. 어쩌면 그 시절엔 사랑보다 버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서로가 아니었으면 쉽게 무너졌을지도 모를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함께 견뎌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이 우리 부부의 시작이자 가장 뜨거운 청춘이었어요. 그 시절 남편은 이상하리 많지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밝아요? 그런 제 물음에 남편은 역시나 웃는 얼굴로 대답하더라고요. 힘든 건 잠깐인데 웃음은 서로를 살게 하잖아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었거든요. 매일같이 식당 청소하고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면서 지냈죠. 네가 힘들 때 남들도 힘든 법이다. 엄마가 해준 그 말 하나를 떠올리며 씩씩하게 지내면서 버티는 느낌이더라고요. 처음엔 서로 눈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던 남편과 이야기하기 전엔 혼자 그렇게 견뎌내고 있었는데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공감이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앞 커피 자판기 앞에서 둘 다 잔돈이 모자라는 바람에 서로 머쓱해 마주 선 채 웃고 난 후로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바람에 한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딱 100원이 부족했는데 남편은 100원을 손에 들고 주머니를 뒤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 뽑아서 반씩 나눌래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웃더군요. 하지만 결국 그때 뽑은 커피는 아무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커피를 사이에 두고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깊어졌고, 우린 서로의 집 형편도 부모님의 사정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퇴직 후 후미진 골목에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늘 허리 통증에 시달리신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아빠 없이 저를 혼자 키우시며 파출부 일까지 하셨고요.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의 뒷받침을 받으며 자란 덕분에 대학까지 왔으니 그만큼 더 열심히 살려는 것도 비슷했기에 우리는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린 데이트도 사치스럽지 않고 늘 단출했습니다. 소박한 밥집에서 김치찌개 하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부모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며 서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곱씹었어요. 장학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는 엄마에게, 남편은 시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렸죠. 시험 기간엔 도서관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부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를 같이 쓰며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오곤 했어요. 그 시절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 벤치 위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빗물 속에도 마르지 않는 웃음이 늘 있었고요. 남편은 늘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버티는 이 시간이 나중엔 분명히 자랑이 될 거야. 그 말을 믿으며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편은 과외를 다녔습니다. 지쳤지만 어깨를 토닥이며 서로의 피곤을 나눴고,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라는 말로 서로의 하루를 다독였어요. 다른 연인들처럼 화려한 데이트는 없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그 진심은 시간이 흘러도 지치지 않는 희망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죠.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우린 사랑을 통해 함께 성장했고,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연애를 할 때도 명절 때마다 번갈아 가며 시댁과 엄마 집을 오가기도 했죠. 서로가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에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반겨주셨고 저희 엄마도 남편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다 나를 잡고 결혼을 약속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시집을 가고 나면 홀로 남을 엄마가 걱정됐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늘 말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알겠어. 장모님께도 내가 잘할 거야.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 돌려드리고 싶어. 서로를 아끼는 만큼 서로의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 약속을 지키려는 듯 저희 엄마에게 잘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저 없이도 엄마와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더군요. 저도 그런 남편이 고마워 시부모님을 잘 챙기려고 했죠. 수시로 찾아뵙기도 하고 좋은 간식을 선물하기도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고마운 마음에 좋은 감정이 더 싹 트더라고요. 어렵고 빠듯한 삶 속에서도 사랑은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고단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죠. 서로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였기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 시절의 우리를 떠올리면 지금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선택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랑의 방식 그대로였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엄마의 집을 사기 위해 모았던 돈도 시댁에 내놓을 수 있었죠. 15년이나 걸려 모은 돈이기는 했어도 아깝다기보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남편도 용돈에서 보탠다고 하기에 조금 더 빨리 다시 돈을 모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미안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서 신우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저는 속으로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신우 부부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막 사업 확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신우도 그 나름대로 절실했던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신우도 형편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혹시 돈 모으는 데 보태겠다는 말 한마디라도 던져주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저희 엄마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이라는 걸 시댁에서도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전부터 시부모님께 제 자랑을 한답시고 말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아등바등 살면서도 그 돈은 꼭 모아요. 그런 거 보면 나도 배우게 된다니까요.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하게 되고.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시며 그러셨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강단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 바로 산다. 고맙다. 그때 신우도 곁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기에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시부모님 가계복구에 썼다는 걸 알면서도 돈에 대해 별말이 없는 신우에게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서운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을 다해 한 선택엔 후회가 따르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 가게가 다시 문을 연 날에는 벅차기도 했고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혼부부가 하던 디저트 카페가 갑자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SNS에 꾸준히 올리던 수제 디저트가 어느 날 지역 맛집 블로그에 소개되었고 그걸 계기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더군요. 특히 신우가 직접 만든 소금 크림 크루아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카페 앞에는 평일에도 긴 줄이 생기고 SNS에는 인증샷이 넘쳐났고요. 그렇게 가게는 확장 이전을 하고 제과 공방과 온라인 배송까지 병행하게 되었죠. 신혼부부가 단둘이 운영하던 가게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직원이 6명으로 늘었고 프랜차이즈 문의까지 들어올 만큼 대박이 났습니다. 신혼부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2호점, 3호점도 내더라고요. 오래도록 준비한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쭉쭉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저도 매일 메뉴 개발하느라 고생한 것을 알았기에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어느 날 신우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언니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 도와준 거, 그게 나한테도 너무 큰 울림이었죠. 섣불리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제가 꼭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세상은 진심을 다하면 비록 돌아오는 길이 멀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꼭 그 마음이 돌아오는 법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따스하게 눈을 맞추고 고맙다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게 행복이니까요. 그저 신우를 바라보며 웃기만 했지만 마음이 좋더군요. 그리고 성공한 신우를 보며 저도 또다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생각으로요. 남편은 약속대로 매달 자신의 용돈을 쪼개 돈을 보태더라고요. 저도 전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통장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목표한 돈을 모으려면 한참 멀기는 했지만 다달이 모이는 금액에 뿌듯했죠. 엄마를 아파트에 살게 해드리겠다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지출 항목으로만 가득하던 가계부에 조금씩 저축이라는 이름의 금액이 늘어가는 걸 보는 일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생활과 비교해보면 크게 특별할 건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꿈이라는 걸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말에도 가능한 한 외식을 줄이고 장을 볼 때는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제법 꼼꼼하게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통장만 쓰기로 마음먹고 나니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더 책임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약속대로 매달 자신의 용돈 중 일부를 엄마 집 통장에 입금하는 남편의 모습이 미안하면서도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회사에서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 드물기는 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병행하며 부수입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하루하루는 분주하지만 이전처럼 막막하진 않더군요. 이 돈이 언젠가는 엄마의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피곤함도 조금은 덜해졌습니다. 가끔은 쉬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선택이 결국은 엄마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기에 기꺼이 감수하게 되더라고요. 저축 목표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매달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마치 제 마음 한쪽에 작은 희망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그날까지 저는 오늘도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성실하게 내딛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신우와 제 엄마가 함께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저희가 다 가까운 거리에 살다 보니 오며가며 종종 마주쳤던지라 이상할 게 없었죠.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다가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친정엄마와 신우 두 사람이 따로 만날 일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앞뒤로 걷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보다가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양쪽 다 표정이 어찌나 어두운지 숨을 죽이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마치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같은 기분도 들었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저희 동네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기 전에도 신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희 엄마를 모시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길 건너에서 보다가 그 카페로 따라 들어갔고요. 신우와 친정엄마가 단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낮추어 두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으면서 대화가 들리는 곳에 앉았고 마침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이거 받아주세요. 신우의 말에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시더군요. 사돈 아가씨, 전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이 돈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러자 신우가 고개를 숙여 저희 엄마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이 돈 좀 받아주세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때 언니가 저희 부모님 가게 다시 살리느라 포기했던 돈이니까요. 저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아무 도움도 못 드렸어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을 때 해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언니 몰래 준비한 거예요. 제발 그냥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가슴을 그대로 부여잡힌 듯이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새 고인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보인 친정엄마의 눈가도 벌써 젖어 있었고 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아 결국 소리내어 울고 말았죠. 언니! 제 울음소리에 돌아본 신우가 놀라 달려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를 붙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세상에. 그러자 신우는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언니, 내가 그때 보태지도 못하고 그 돈 쓰게 해서 미안해요. 그땐 진짜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언니가 했던 그 선택 정말 존경했어요. 저도 언니한테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다시 알았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스며드는 거라는 걸요. 그날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제 오랜 상처를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엄마는 신우에게 끝까지 돈을 받지 않겠다며 사양하셨지만 제가 두 손 잡고 말했어요. 엄마, 그냥 받으세요. 이 돈은 그냥 돈으로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가씨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준 마음이잖아요. 그건 절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서 창문 너머로 햇살 들어오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계십니다. 저는 또 그 김치를 가지고 신우에게 전달할 예정이고요. 엄마가 꼭 전달해 달라며 정성을 들여 만들고 계시거든요. 신우는 그 후로 저와도 더 가까워졌지만 저희 엄마와도 가까워졌어요. 엄마는 이사를 하시고 종종 신우와 시댁에 반찬을 해서 보내세요. 그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남편과 시부모님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고 아껴줍니다. 신우가 저희 엄마에게 한 것도 당연하다고 하는 분들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다는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참 고맙고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희 가족을 만들어준 거니까요. 엄마의 웃음소리, 신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남편의 배려, 시부모님의 너그러움까지 이 모든 게 모여 저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으로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겐 평생을 잊지 못할 따뜻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믿어보셔도 좋아요. 진실된 마음은 언젠가 닿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진심을 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만약 지금은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속상하고 외롭더라도 너무 오래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란 건 때로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꼭 그 마음이 도착할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데워주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전한 그 조용한 따뜻함이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잘 살아온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용기를 내보시고요. 혹시라도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그 마음을 꺼내어 전해보세요. 사랑은 전해지는 순간부터 더 깊어지니까요. 저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진심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렇게 더 행복해지시기를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